미국이 동맹국의 이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체면이 걸린 문제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 이후 미국은 중재를 말했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은 판을 잃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펜타곤 안에서는 보고서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수정됐고 예측이 흔들렸고 이름 하나가 문서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도대체 미국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국은 분석을 반박하지 못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이름부터 지우려 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59살 에단 콜드웰입니다. 그날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 지역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2025년 12월 중순, 분쟁이 시작된 지 2주째였습니다. 처음엔 국지적 충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양측 모두 군을 증파했고 포격이 시작됐어요.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고 난민이 발생했죠. 아세안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내부 의견이 갈렸습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지지했고 싱가포르는 중립을 지키려 했어요. 태국은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이런 일을 해왔어요. 냉전 말기부터 중동 분쟁, 발칸 사태, 아프가니스탄까지 지역 갈등이 어떻게 번지는지, 어느 지점에서 통제불능이 되는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분석을 내놓는 나라였으니까요. 정보력, 분석력, 예측 모델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마이클 로렌스 국장이 상황실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국방부 정책기획국을 이끄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2살 많았어요. 회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그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단, 최신 보고는 받았나? 예, 방금 확인했습니다. 태국군이 국경 북쪽 3km 지점에 포대를 추가 배치했다고 하더군요. 캄보디아 쪽 반응은? 즉각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전투기 2대를 국경 인근으로 보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유로웠어요. 이 정도 긴장은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죠. 우리 모델대로 흘러가고 있어. 이틀 내로 양측 다 지칠 거야. 그때 중재안을 밀어넣으면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축한 분석 틀은 수십 년간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분쟁의 강도, 지속기간, 당사국의 경제력, 국제사회의 압력, 이 모든 변수를 입력하면 결과는 명확하게 나왔어요. 캄보디아와 태국은 장기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고 아세안의 중재 압력도 거세질 예정이었죠. 우리는 그저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라 윈체스터 부차관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인 그녀는 평소 침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죠. 에단, 마이클. 한국에서 보고서가 왔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이 사안과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죠? 한국이요? 왜 한국에서? 사라는 태블릿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전략분석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예요. 이재명 정부 명의로 전달됐고요. 캄보디아와 태국 분쟁에 대한 독자적 분석이라고 하네요. 마이클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독자적 분석, 우리랑 공조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부터 작성했다고 하더군요. 분석 책임자는 박정우라는 사람이에요. 전략분석실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박정우. 한국 정부 안에서 전략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 시점에 보고서를 보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었지만 동남아시아 분쟁에 직접 개입할 이유가 없었어요.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거리가 있었죠. 내용은 뭔가요? 사라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전황 예측과 중재 전략에 대한 제안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변수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마이클이 비웃듯 웃었어요. 변수? 우리가 놓친 변수가 있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건네받았어요. 화면에는 한글과 영문이 함께 정리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어요. 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 전개 양상 및 중재 개입 시점 분석.
작성자는 박정우, 승인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보고서의 문체가 달랐어요. 우리가 작성하는 보고서는 항상 맥락과 배경 설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경위, 지정학적 의미, 당사국의 정치적 동기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첫 문단부터 수치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군 포병 화력 투사량 하루 평균 320발. 태국군 대응 사격 빈도 60%. 양측 탄약 소모율 1일 12%. 예상 고갈 시점 11일 후. 숫자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감정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데이터였죠. 마치 기계가 작성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더 많은 수치가 있었어요. 캄보디아 외환보유고 20억 달러. 태국 외환보유고 240억 달러. 양국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 캄보디아 2.2%, 태국 1.3%. 전쟁 지속 시 경제 손실 추정치 캄보디아 1일 3천만 달러, 태국 1일 8천만 달러. 이게 뭐죠?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분석하는 건가요? 마이클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야? 회계 보고서도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보고서는 전략적 판단과 정치적 맥락을 중시했습니다. 숫자는 보조 자료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반대였어요. 숫자가 전부였고 판단은 그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다음 섹션은 중재 개입 시점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우리 모델은 이틀 내 개입을 권고하고 있었어요. 양측이 지치기 시작할 시점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현 시점 개입 시 성공 확률 32%. 권고 개입 시점 6일 후. 이후 양측 군사지도부 내 강경파 비율 아직 높음. 캄보디아 내각 강경파 65%, 태국 내각 강경파 58%. 피로도 임계점 도달 예상 시점 6일 후. 저는 멈췄습니다. 강경파 비율이요. 이걸 어떻게 수치화한 거죠? 우리도 정치 지도부 성향을 분석하지만 이렇게 퍼센트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너무 단순화된 것 같았습니다. 이거 믿을 만한 건가요? 제가 사라에게 물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검증은 안 됐어요. 그냥 전달받은 거예요. 한국 측에서 참고하라고 보낸 거죠. 참고라니. 마이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35년간 쌓아온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참고하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불편했거든요. 이 보고서는 우리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맥락을 중시했고 인간의 판단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숫자와 확률만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경험이 무의미하다는 듯이. 저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현 미국 중재안 채택 시 분쟁 재발 확률 78%. 권고 전략 개입 시점 6일 지연. 경제 압박 병행. 아세안 내부 조정 우선. 예상 성공률 92%. 92%라고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수치를 내놓은 걸까요? 우리 모델도 확률을 계산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차 범위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92%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이클이 팔짱을 꼈어요.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사라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맹국 보고서를 무시하긴 어렵죠. 형식적으로라도 검토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검토요? 이게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여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의 감정을 이해했어요. 우리는 이 분야에서 최고였고 그 자부심은 정당한 것이었죠. 갑자기 나타난 한국 보고서가 우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보관해두죠. 제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회의를 마쳤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한국은 저런 방식으로 분석한 걸까요?
왜 숫자만 나열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와 다른 결론을 내놓았을까요? 불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모델을 믿었으니까요. 35년간 쌓아온 경험을 믿었으니까요. 이틀 뒤면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한국 보고서는 잊힐 거였죠. 그냥 이상한 해프닝 정도로 기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정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어요. 캄보디아군이 국경 마을 3곳을 점령했고 태국군은 공군 출격 빈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난민은 10,000명이 넘었죠. 우리가 예측한 시나리오와 달랐어요. 양측은 지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황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우리 분석팀이 작성한 최신 보고서였습니다. 전황 예측 오차율 18%, 중재 개입 권고, 시점 재조정 필요, 양측 교전 지속 예상 기간 추가 3일, 18%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델에서 이 정도 오차는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 5% 내외로 유지됐거든요. 뭔가 변수를 놓쳤다는 뜻이었죠. 마이클 로웬스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틀 전보다 굳어 있었어요.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채였죠. 에단, 최신 보고 봤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차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이유를 몰랐거든요. 우리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됐고 동남아시아 분쟁 사례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맞지 않았어요. 변수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측 군사 지도부의 성향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마이클이 팔짱을 꼈어요. 성향 문제가 아니야. 데이터가 부족한 거지. 그는 자신의 판단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았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였죠. 오차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사라 윈체스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더 침착했어요. 두 분,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무슨 일인가요? 사라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보고서 다시 확인해봤어요. 마이클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국 보고서요? 왜요? 수치가 신경 쓰여서요.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켰어요. 한국 보고서의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군 포병 화력 투사량 하루 평균 320발. 태국군 대응 사격 빈도 60%. 탄약 소모율 1일 12%. 예상 고갈 시점 11일 후. 이게 이틀 전 수치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전황 보고를 보세요. 그녀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보팀이 오늘 아침 보고한 내용이었어요. 캄보디아군 포병 화력 투사량 하루 평균 315발. 태국군 대응 사격 빈도 62%. 탄약 소모율 1일 11.8%. 저는 숫자를 비교했습니다. 거의 일치했어요. 한국 보고서가 예측한 수치와 우리가 실제로 확인한 수치가 거의 같았죠. 우연일 수도 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방어적인 톤이 묻어 있었어요. 두세 개 수치가 비슷하다고 해서 전체 분석이 맞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확인해봤죠. 사라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였어요. 캄보디아 내각 강경파 비율 65%. 태국 내각 강경파 비율 58%. 이건 정성적 판단이라 검증이 어렵긴 한데요. 국무부 정보분석국에 문의했더니 비슷한 평가를 내놓더군요. 캄보디아 내각에서 강경파가 우세하다고요.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보고서가 맞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검토는 이미 했잖아요. 이틀 전에. 형식적으로만 했죠. 사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는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짚고 있었고 저는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에단, 당신 생각은 어때요? 마이클이 저를 봤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거든요. 한국 보고서의 수치가 맞아떨어지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그렇다고 우리 모델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죠. 추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검토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가 35년간 쌓아온 시스템을 의심하자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마이클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이미 방어 태세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보완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틀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오차가 발생한 이상 원인을 찾아야 하고 한국 보고서가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요? 이 지역에 대한 정보망도 없고 역사적 경험도 없어요. 그냥 운 좋게 몇 개 수치가 맞았을 뿐이에요. 사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우라는 사람 경력 확인해봤어요. 한국 국가안보실에서 15년 넘게 일한 사람이더군요. 전략 분석 전문가고요. 그래서요? 무시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이클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좋아요. 검토하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둡시다. 한국 보고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몇 개 수치가 일치했다고 해서 전체를 신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논리는 맞았어요. 부분적 일치가 전체 정확성을 보장하진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한국 보고서가 계속 맞아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한국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던 문장들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권고 개입 시점 6일 후. 현 시점 개입 시 성공 확률 32%. 우리는 이틀 전 개입을 시도했어요. 국무부를 통해 양측에 중재안을 전달했죠.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캄보디아도 태국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32%라는 수치가 맞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6일 후면 오늘부터 나흘 뒤였습니다. 한국 보고서대로라면 그때 개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우리 모델은 여전히 즉각 개입을 권고하고 있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12월 중순의 하늘은 일찍 어두워졌죠.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어요. 캄보디아가 추가로 병력 2,000명을 국경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태국도 예비군 소집령을 발동했고요. 전황은 더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 5명이 모였고 저와 사라도 참석했습니다. 마이클은 회의실 앞에 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전황은 우리 예측보다 심각합니다. 양측 모두 병력을 증강하고 있고 교전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중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부당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뭡니까? 마이클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죠.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모델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죠? 변수 설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변수 설정 오류라는 건 우리 분석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참조하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마이클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한국 보고서요? 예. 일부 수치가 실제 전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참조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사안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단지 분석 자료를 보내왔을 뿐입니다. 왜죠? 사라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명의로 공식 전달됐고 내용은 검토할 만합니다.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검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전략을 수정할 순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사라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이클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델이 틀렸다는 건 이미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절충안을 제안합니다. 한국 보고서를 참조 자료로만 활용하되 우리 모델과 병행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마이클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엔 배신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설 수 없었어요.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집만 부릴 순 없었죠. 그렇게 하죠. 마이클이 결국 동의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6일 후 개입 권고. 성공 확률 92%. 나흘 남았습니다. 나흘 뒤에 이 수치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 맞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한국 보고서가 제시한 6일 후라는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전황은 정확히 그 보고서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스크린 앞에 서서 최신 수치를 확인했어요. 캄보디아군 탄약 소모율 1일 12.3%, 태국군 탄약 소모율 1일 12.1%, 한국 보고서는 12%라고 예측했었죠.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양측 피로도 임계점 도달, 강경파 비율 감소 추세, 캄보디아 내각 강경파 48%, 태국 내각 강경파 41%, 한국 보고서는 6일 후 강경파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맞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려놨어요. 우리 분석팀이 오늘 아침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전황 재분석 및 예측 모델 수정안이었죠. 내용을 보니 한국 보고서의 수치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다만 출처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로렌스가 상황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사이 확연히 수척해진 게 보였죠. 넥타이도 헐겁게 매여 있었고 셔츠 소매도 구겨져 있었어요. 에단, 백악관 보고 준비됐나? 거의 다 됐습니다. 내용 확인했나? 예. 마이클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한국 보고서 얘기는 빼야 해. 저는 마이클을 봤습니다. 왜죠? 필요 없어. 우리 분석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우리 분석이 한국 보고서 기반인데요. 마이클이 눈을 감았어요. 기반이 아니야. 참조했을 뿐이지. 참조와 기반의 차이가 뭡니까? 참조는 부분적이고 기반은 전체적이야.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참조했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거든요. 한국 보고서를 공식 문서에서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였죠. 우리가 스스로 분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사라 윈체스터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파일 2개가 들려 있었어요. 백악관 보고 초안 가져왔어요. 그녀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현 상황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전투 지속 능력 임계 도달, 태국군 내부 협상파 증가, 중재 개입 최적 시점 현 시점 기준 24시간 내. 한국 보고서와 같은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대한민국이나 이재명 정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박정우라는 이름도 없었죠. 출처 표기가 없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저를 봤어요. 의도적입니다. 왜죠? 마이클 국장 요청이에요. 저는 마이클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론이 중요하지. 하지만 이건 우리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검증했어. 그럼 우리 분석이야. 마이클의 논리는 억지였어요. 검증과 창작은 다른 거였죠. 우리는 한국 보고서를 검증한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간 거였습니다. 수치를 확인하고 맞다는 걸 알고 그걸 우리 문서에 옮겨 적은 것뿐이었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 출처를 숨기는 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옳지 않아요. 마이클이 사라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학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정책 결정을 하는 거야. 백악관에 뭐라고 보고하겠어? 한국이 분석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이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는 항상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어요. 어느 쪽도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입장도 이해했어요. 우리가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한 번의 보고서로 무너뜨릴 순 없었죠. 하지만 사라의 말도 맞았습니다. 출처를 숨기는 건 옳지 않았어요. 절충안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봤어요. 백악관 보고서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되 내부 기록엔 남겨두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명하고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 사라는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의했어요.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닌 방식으로요. 그날 오후 중재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국무부를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 양측에 새로운 중재안이 전달됐어요. 아세안 주도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미국은 중립적 보증국 역할을 맡겠다는 내용이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가 먼저 응답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태국도 하루 뒤 동의했죠. 양측 모두 포격을 중단했고 병력 철수를 시작했어요. 상황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황 지도에서 붉은색 경보 표시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죠. 성공했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그 목소리가 기쁘지 않았다는 건 기억합니다. 성공했지만 기쁘지 않은 성공이었어요.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서 최종본 작성하자. 백악관에 제출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엔 한국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권고 개입 시점 6일 후. 예상 성공률 92%. 92%였습니다. 실제로도 성공했고요. 저는 파일을 닫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봤죠. 거기엔 작성자 정보가 있었어요. 박정우,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전략분석실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놓친 변수를 어떻게 찾아낸 걸까요? 우리보다 정보가 많지도 않았고 경험이 많지도 않았어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정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무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으로요. 수치 중심 서술, 감정 배제, 확률 기반 판단. 이 모든 게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방식과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신뢰했죠. 우리는 경험을 신뢰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했어요. 하지만 과거가 항상 미래를 설명하진 않았죠. 변수가 바뀌면 결과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에단. 사라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백악관 보고 초안 확인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사라가 파일을 건네주고 떠났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분쟁 중재 성공 보고서. 분석 미국 국방부 합동전략평가국 및 국무부 동아시아국. 협력 아세안 사무국. 한국은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보고서를 봤어요. 박정우라는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분석이 맞았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미국이 자기 보고서를 따라갔다는 걸 알까요?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냥 따라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 퇴근했지만 저는 갈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뭘 놓쳤는지, 왜 한국이 맞췄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상 위엔 두 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작성한 것, 하나는 한국이 작성한 것. 결론은 같았지만 과정은 달랐습니다. 우리 보고서엔 출처가 없었고 한국 보고서엔 이재명 정부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저는 우리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찢을 수 없었어요. 이건 공식 문서였으니까요. 백악관에 제출될 문서였죠.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은 아니지만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숨겼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 숨긴 거였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 밖은 깊은 밤이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하늘이 보였죠. 내일 아침이면 이 보고서는 백악관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모를 거예요. 우리가 한국 보고서를 따라갔다는 것, 우리 분석이 틀렸다는 것, 우리가 숨겼다는 것.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백악관 보고서는 제출됐습니다. 이틀 뒤 국가안보회의에서 검토가 시작됐어요. 저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사라 윈체스터가 다녀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말이 적었죠. 어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질문이 많았어요. 어떤 질문이요? 분석 근거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 타이밍을 예측했는지, 왜 초기 분석과 달라졌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이클 국장이 설명했어요. 추가 데이터를 확보했고 모델을 재조정했다고요. 받아들여졌습니까? 일단은요. 사라의 목소리는 무겁였습니다. 일단은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저는 알았어요. 지금은 넘어갔지만 언젠가 다시 물어볼 거라는 뜻이었죠. 그날 오후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세안 사무국이 중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분석 수치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마이클이 직접 답변을 작성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수치를 정리하면서 계속 한국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확인하는 거였죠. 우리가 작성한 수치가 한국 보고서와 일치하는지를요.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뭐가? 우리가 한국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게요. 기준이 아니야. 검증이지. 검증과 의존의 차이가 뭡니까? 마이클이 타이핑을 멈췄어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에단,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진실을 원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성공했다는 거야. 중재가 성공했고 분쟁이 종결됐어. 그게 진실이야. 과정은요? 마이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고 타이핑을 재개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 중재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아세안도 성명을 발표했죠. 적절한 시점의 개입이 성공을 이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한국 수치가 인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히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전략분석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각주였어요. 유엔 평화유지공 내부 문서의 참고 자료로 명시된 거였죠. 그 다음엔 아세안 사무국 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 분쟁 예측 모델 참조 대한민국 전략분석실 박정우. 마이클이 그 문서를 받아들고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한국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어? 사라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세안 측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초기에 보고서를 여러 기구에 배포했었나 봐요. 배포했다고? 우리한테만 보낸 게 아니었어? 저희도 몰랐습니다. 확인해보니 아세안 사무국, 유엔 동아시아 담당국, 일본 외무성에도 전달됐더군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만 보라고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보냈던 거였죠. 단지 우리만 무시했던 거였어요. 마이클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통제할 수 있나? 어렵습니다. 이미 공개 문서로 돌고 있어요. 공개 문서라니. 마이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이클 로렌스를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한국 분석을 베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베꼈다는 표현은 과합니다. 참조했다고 하면 되죠. 차이가 없어.
마이클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사라와 단둘이 남았어요. 그녀는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사라. 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뭐려? 한국 보고서가 맞을 거라는 거려. 사라가 손을 멈췄어요. 그녀는 저를 봤습니다. 확신하진 못했어요. 다만 가능성은 봤죠. 왜 처음부터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설득할 자신도 없었고요. 지금은요? 사라가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있죠. 결과가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옳았고 우리가 틀렸다는 거요. 다음 날 마이클 로렌스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였지만 모두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책임을 지는 거였죠. 누가 강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마이클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에단. 마이클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왔군. 예. 할 말 있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한 문장뿐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클이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수고라. 실패했는데 무슨 수고야? 실패가 아닙니다. 중재는 성공했어요. 과정이 실패야.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었어. 우리는 따라간 거였지. 마이클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사라도 알고 있었죠.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한 거야? 마이클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방식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다른 방식이라. 마이클이 창밖을 봤어요. 우리는 경험을 믿었어. 과거를 믿었지. 그런데 한국은 데이터를 믿었어. 숫자를 믿었고. 그게 더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더 정확했지. 마이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작성됐어요. 저도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캄보디아, 태국 분쟁 중재 사례 분석 및 향후 전략 방향이었죠. 보고서 본문에는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전략분석실 박정우 실장의 분석 모델을 참조했다고요. 이재명 정부의 협력에 감사한다고도 썼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 내부에서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한국 보고서를 다시 한번 펼쳤어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느낌이 달랐어요. 처음엔 이상했고, 그 다음엔 불편했고, 그 다음엔 두려웠고, 지금은 경외로웠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정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분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권고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향후 동남아시아 분쟁 예측 시 대한민국 전략 분석 모델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데이터 중심 분석 방법론 도입 검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에게서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 밖은 겨울 햇살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갑지만 밝은 빛이었죠. 35년간 저는 미국 분석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경험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적어도 이번에는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박정우 실장도 추가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죠. 결과가 말하도록 놔뒀어요.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승리였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한국 보고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서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2025년 12월 캄보디아, 태국 분쟁 대한민국 분석보고서 원본. 이 문서는 남을 겁니다. 우리 기록 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미국이 따라간 분석으로요. 저는 파일을 서랍 맨 앞에 넣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